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점수로 낸 지난해 우리 교통 문화의 수준은 조금 나아져서 79점입니다. 점수를 깎아먹은 항목은 이런 겁니다. 운전할 때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십시오. 점수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은 안전모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극비리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충격적 이적 행위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폭세무민하고 북풍 공작과 다름없는 발언에 김 위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모레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5명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연예인과 체육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활동을 막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자료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방송 활동과 광고 배제는 물론이고 보수 언론을 동원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검찰과 당시 청와대가 일일이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재난지원금 논의에 덩달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학교와 실제 지급받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국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당분간 확산 추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모레 발표합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줄었지만 핵심 방역 지표는 더 나빠졌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2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명 선을 이틀째 넘어섰고 증가폭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IM 선교외발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요양시설과 지인 모임, 직장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 발병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하는 게 방역 당국의 최대 목표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 수 4,500명 선을 바닥으로 한 4차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진자 숫자가 약 400명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언제든지 그 4차 유행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또 한 번 4차 유행의 정점이 올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번 일요일 발표됩니다. 방역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별다른 이견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 것인지는 마지막까지 확진자 추이 등을 지켜봐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적인 추세를 보면서 좀 더 판단해보자. 방역 당국이 끝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극적인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TCS 국제학교를 비롯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 들어선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근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 4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수십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똥은 안디옥 교회를 다녀간 교인이 있는 또 다른 교회까지 튀었습니다. 등록된 교인이 30명인 걸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등록된 교인 이외에 또 교회를 방문하신 분 중에 저희들이 재난 문자를 통해서 또 추가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감염자 가운데 병원과 유치원, 학교와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가 광범위하게 포함됐습니다. 또 이른바 연쇄 감염도 이미 시작한 상황. 결국 광주광역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제한된 공간에 일정 시간 모여 밀접하게 예배하고 교류하는 특성상 일부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집단 감염을 불러온 광주 TCS 국제학교 등이 초중등 교육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것을 확인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건의했습니다. 킹 성인 게임랜드를 고리로 한 확진 환자도 줄을 잇고 있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20일 넘게 100명대를 맴돌고 있지만 노숙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형 대학병원에서도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벌써 2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병원 측은 직원 2천여 명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감염 경로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역 광장 희망지원센터에서 발생한 노숙인 집단 감염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초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29일 현재 39명이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노숙인입니다. 밀접 접촉자의 규모는 현재 약 7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으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시격리시설로 이송을 실시해서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와 동자동 새꿈 어린이공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22일째 100명대를 맴돌았습니다. 28일 하루 동안 112명이 추가됐습니다. 29일 0시 기준 서울의 확진자 누계는 이제 2만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보면 상당수 일반 국민은 사실상 올해 7월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2분기부터 도입할 모더나 백신 2천만 명 분량이 집단 면역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분기 130만 명, 2분기 900만 명, 3분기 3,325만 명 접종 계획은 백신 도입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1, 2분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백스 물량으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3분기 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모더나 2천만 명, 얀센 600만 명분을 2분기부터 도입하기로 계약은 했지만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인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백신을 수급해야 되고 또 전 세계적인 그런 수급 불안정의 상황 속에서 백신 수급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외 백신 수급 여건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개발 비용을 댄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 각각 1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유럽연합 EU는 역의 백신 수출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더구나 모더나는 기존의 백신과는 다른 mRNA 방식이고 자체 생산 설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기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더나나 파이자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그 백신 만들던 공장에서 어디다가 맡겨갖고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량을 마음대로 늘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수급이 모자라는 거예요. 정부는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외교부 등과 전담팀을 만들어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백신 공급이 안 돼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2주 전에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억나시죠? 가능한 한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것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어떻게든 피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를 찾아뵐 때는 온라인이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아니면 미리 안전할 수 있도록 면회 방안을 마련해서 등등입니다. 가능한 집에 머물러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로 설 연휴 특별 대책이 될까요? 보시죠. 네, 설 연휴 예약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지마다 손님들이 많다고 하는 걸 보니까 많이들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긴 설 연휴를 치르는 연 인원으로는 17억 명이 이동할 거라는 중국의 방역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딜 가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베이징 들어갈 때는 음성 결과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에 14일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 시민이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고향에 가려고 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저위험 지역만 해당됩니다. 중위험이나 고위험 지역은 베이징 시민이 갈 수도 없고 그곳의 사람들이 베이징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해외여행을 하면 돌아오는 것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예를 한 번 더 보죠. 해외여행 뒤에 당연히 14일간 격리, 코로나19 검사를 4번은 받아야 되고, 그러고도 집에서 7일간은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만히 집에만 있겠다고 하면 200에서 1000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최고 한 17만 원 정도 쿠폰이나 현금 지급이 됩니다. 또 귀향을 자제할 경우 호적 이동의 편의를 봐줍니다. 중국에서는 이 호적 이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 입학할 때 가산점도 준답니다. 보면은 너무 까다롭게 압박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비교하자면 우리는 또 너무 느슨한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귀향 대신 집에 콕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귀향 없다 63.4%입니다. 어느 선택이든 우리 스스로가 최선의 방역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31일에 발표될 새 연휴 방역 대책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마음에 들지 않는 연예인과 체육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활동을 막은 국정원의 기록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방송과 광고에서 배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보수 언론을 동원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기에 검찰과 청와대까지 나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돌려받은 파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월 작성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계획엔 보수단체와 보수 인사를 이용한 국정지지 분위기 확산과 좌파 연예인의 방송활동 차단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같은 해 8월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엔 실행 방법이 더 구체적입니다. 일명 좌파 연예인을 포용 가능과 포용 불가로 나눴고, 포용 불가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간접 제재부터 공익 광고나 행사섭외 배제, 보수 언론과 협조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거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그러니까 밥줄을 끊는 작업들을 그렇게 꼼꼼히 한 거예요. 좌파 방송인 탄압을 위해 보수 언론과 검찰 수사가 동원됐고 청와대가 일일이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 핵심이었던 기획관리 비서관은 좌파 성향 감독과 PD들의 제작 실태를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그걸 보면 좀 그러려니 했다가도 정말 씁쓸하고 아주 공분이 치민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 식으로 사찰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기록이 왜 남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법적 조치를 하시겠다.
이번에 돌려받은 국정원 불법 사찰 내용과 이 운동의 의미와 취지 등을 담은 내놔라 내파의 심랭동 광료연 상임대표와의 단독 인터뷰는 오늘 밤 11시 시사토크 알고리즘에서 방송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여권 의원들과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해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석수만 놓고 보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을 포함해 의원 100여 명이 동참하며 발의 조건도 이미 채웠습니다. 아예 발의 단계 때부터 가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의 과반, 즉 151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 이르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경우 탄핵안은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을 허용한 만큼 가결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법관에 대한 초유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집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법리적인 문제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당시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여러 차례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징계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는 국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서는 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국회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당장 다음 달 퇴직을 앞두어 실익이 없는 데다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탄핵 추진은 사법부 길들이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법관 탄핵 추진으로 민주당은 이전 정부 때 자행된 사법농단을 단죄한다는 명분은 얻게 됐습니다. 다만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이 산적한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거센 비판을 직면하게 된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 2016년 판사가 영장 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하고 이를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이들이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한 정당이, 여당이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의례적인 일은 아니어서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그 여론이 있었죠. 180석 줬더니 뭐하냐. 왜 사법농단 판사도 제대로 탄핵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정년으로 직을 그만두고 전관 변호사로서 예우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여기까지 민주당을 좀 나서게 한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국민의힘 입장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건 뭐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거기서 요새 계속 사법부 몇 가지 판결이 여당 마음에는 정말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갑자기 탄핵을 소추한다고 확 나서면 앞으로 남은 재판들 똑바로 잘해.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 같습니다. 저는 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부처가 독립하는 게 아니라 법관의 독립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관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예. 실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와 이동근 이 두 분이 이동근 부장판사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를 봐야죠. 뭐 무죄 벌써 나오지 않았느냐, 1심 무죄 나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 판결문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네.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직권남용은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법리상 직권남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뭐냐면 사실과 당위를 좀 혼동한 것 같은데 법관은 독립돼 있기 때문에 예.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권한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따라서 권한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남용죄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넘어선 일을 했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야, 복잡하네요. 예, 어쨌든 그 법관의 독립은 원래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그 판결문에 보면 6차례에 걸쳐서 임성근 부장판사나 이동근 부장판사가 반헌법 행위를 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짚어놓고 있습니다. 예.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 거지 반헌법 행위를 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사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을 이걸 사법부 길들이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떤 사법부를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사실. 아무튼 본인의 이제 주장이나 어떤 항변은 물론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권고나 조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재판부도 판단을 한 건데 이걸 왜 갑자기 정당이 나서서 아니다 탄핵감이다라고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탄핵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것처럼 어떤 공직자를 그 직에서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난 좀 있으면 정년퇴직 끝나는데 나를 갖다 뭐 굳이 끌어내리려고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 그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2월 중에 우리가 그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쳐서 3분의 1이 발의하고 제적 2분의 1, 그러니까 151석이 탄핵 의결을 하면 헌법재판소로 가죠. 그럼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2월 28일 날이 임성근 부장이 그 직을 마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28일 전에 파면한다라고 하면 향후 5년 이상 그 변호사로 취업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이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 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2월 28일 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하 판결하지 않겠냐, 소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심판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헌법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의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심판한다라고 해서 심각한 인권 침해나 이런 경우에 사법권의 독립성이 침해됐다, 사법농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헌법적으로 판단을 할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그냥 퇴직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법관이 탄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여당이 서둘러야만 할 어떤 시간적인 문제는 뭐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누구를 탄핵하려고 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일단 안건을 넘기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가 마련되면 그게 이제 국회로 다시 또 돌아와서 당에서 논의를 하든 뭐 여야가 논의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런 절차를 전혀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당에서 추진해서 탄핵 소추를 해버리는 걸로 그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절차는 당연히 말씀하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실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사실은 이동근 부장판사 그 실행을 했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시를 하고 실제 법정에서 실행했던 사람은 이동근 부장판사인데 이 두 사람을 같이 이제 묶어서 가는 게 저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서 1심 재판을 하면서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뭐 항소심에 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있고 법리상의 다툼만 있는 거거든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는 않은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법관 대표자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나 이동근 부장판사의 행위는 반헌법적인 행위다.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사법부가 다수의 판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법부에서도 이건 탄핵이 필요하다. 법관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오히려 국회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직무를 유기했다가 서두르고 있는 꼴이긴 한데 사실관계는 많이 확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장이 정해졌고 이제 차장이 정해졌는데 여운국 변호사가 이제 차장으로 나름대로 결정이 된 순간인데 바로 반발이 생기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차장으로라고 하는 이제 여론이 일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국민 여론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 오늘 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 차장이죠. 오늘 내일부터 직을 유지하는데 그분이 재판에 어떤 사건을 변호했냐에 따른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의구심, 특히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 반부패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공수처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또 하나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하나의 측면은 김진욱 처장이 검사 출신이 아니라 다들 사실 차장은 검사 출신, 수사 실무에 밝은 검사 출신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법관 출신을 또 선택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일정하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다.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전에 뭐 우병우 씨를 변호를 했다라든지 하는 등에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걱정하는 여론을 이렇게 표출하고 이렇게 잘 지켜보는 것 또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를 독립적으로 또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커다란 힘이 되거나 또는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 감시의 눈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너무 그럴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지금 같은 변호사시니까 누가 사건을 의뢰해 왔는데 나중에 내가 공직에 혹시 나가려면 이 사건 맡으면 이거 또 누구 편을 들었다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그냥 변호사 자체로서는 직업윤리상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념이나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든 열심히 변호하는 게 변호사의 직업윤리죠.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은 가능하면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람의 그냥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직업윤리상 여운국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상 여운국 차장을 비판하는 것은 논외로 해야 되고요. 사실은. 다만 그의 신념이 그렇다면 저런 사건을 한 그의 신념이 공수처 차장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비판도 의미가 있다. 다만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 다만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국민들이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차장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열망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여운국 변호사가 여운국 차장님이 이렇게 진짜 공수처 차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사건은 맡지 않으셨겠죠. 근데 어쨌든 차장까지 되셨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런 오해와 그런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의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건 오롯이 여운국 차장에게 달려있고 김진욱 처장에게 달려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장이 판사 출신이면 차장은 검사 출신이 올만한데 그래도 판사 출신이 또 간 건 그만큼 지금까지 비대해진 권력으로서 문제가 있던 검찰에 대한 새로운 견제나 비판 어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중요하다. 결국은 수사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의지와 자신의 독립성, 검찰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 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그 다음에 수사도 할 수 있는 거지. 수사를 하다가 막히면 의지가 없어서 막히면 그거는 사실은 실력과는 무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범하는 공수처 지켜봐야겠죠. 신장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어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죠. 최 대표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같은 날 무소속 김병욱 의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선 무효 기준이 더 엄격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시절 인턴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기도 했죠.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지난 15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21대 국회 첫 당선 무효형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 4명 의원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적 다툼은 이제 2심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일단 한숨 돌리게 됐죠. 하지만 후궁 막말 파문과 관련된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면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전 비서 부당해고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앞서 정의당의 한 당원은 SNS를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하며 노동법을 위배했고 따돌림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였지만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본인 역시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중요하게 외쳤던 류 의원이기에 이 대처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다수의 문건도 확인됐다며 특히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20여일 전에 이미 가동 중단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권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등 530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언론이 공개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삭제된 자료 중에는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에 2018년 6월 15일에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문건은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2018년 6월에도 7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문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파일명을 임의로 바꾼 뒤 삭제해 복구 시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던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의 동향이 담긴 문건도 삭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배공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자료 삭제 압력을 행사해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전하며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풍 공작이나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는 보도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잔뜩 날을 세운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원전 조기 폐쇄는 정권의 운명을 흔들 충격적 이적 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탈원전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혹세무민이자 부품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정부는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향해서는 당 대표라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논쟁이 원전 정책을 넘어서 북한 이슈라는 민감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야권의 공세도 정부 여당의 맞불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낸 라임 자산운용 사태. 펀드 설계와 운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라임 사태에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요청했던 형량에서 벌금 액수가 10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생겼다는 걸 알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계속 판매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도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조 원을 운용한 투자업자로서의 윤리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대가로 14억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11억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이,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했던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했지만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택배 노조가 극적인 노사 협의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택배사들은 다음 달 4일까지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로 그 시점을 명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장지동의 한 택배 물류센터. 길게 줄을 선 택배 기사들이 차례로 투표합니다. 총파업에 앞서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한 잠정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86%가 합의안 수용에 찬성했습니다. 노조는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역사적인 날이 되었음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우리 택배 기사분들이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추가 분류 인력 투입 시기를 못 박은 겁니다. 다음 달 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투입 현황은 조사단을 꾸려 노사가 직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롯데택배와 한진택배의 경우 물량이 많은 터미널에 분류 인력을 집중 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택배 기사들이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을 할 경우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등 민간 택배사 임원들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사를 대신해 나섰던 1차 합의보다 실효성 있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게 노조의 평가입니다. 뒷점에서 항상 숨어서 약속을 번복해왔던 택배사들이 직접 자리에 나와서 확약을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집파와 배송, 자신의 본연의 업무만을 할 것입니다. 택배노사는 이와 함께 상반기까지 정하려던 택배비 인상과 수수료 배분 구조 등 다른 사안도 5월까지로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노사와 정부가 논의 테이블에 앉을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 매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매점만 생긴 게 아니라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소득도 생겼습니다. 매주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 이 기본소득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매장 쿠폰이요. 전형적인 농촌의 소규모 학교고요. 주변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점의 필요성을 몇몇 분들이 제기를 하셨고, 가난한 아이들도 있고 용돈을 못 받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여기를 매점을 못 이용하죠. 그게 되게 안쓰러웠어요. 어느 정도는 모두가 기본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주자, 어린이 기본소득을 생각했고, 이 제도에 동의하신 분이 기탁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실험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들도 용돈을 많이 아이들에게 주셔서 알겠지만, 부모님이 기분이 나쁠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제 용돈 없어,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용돈이라는 단어는 좀 지양하고 싶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고, 그리고 정기성이 있고, 그리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근데 기본소득 생기고 나서는 아이들도 이제 당당하게 과자 하나 사 먹는 것도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달라지고 거기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기쁘더라고요. 기본소득 시작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2번 했었고요. 아까 학교가 또는 어른들이 본인들의 이런 학교 생활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조금 찾은 것 같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학교에 오는 것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기본소득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건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아이들의 변화는 학교에 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가. 학교의 변화는 오래 간다면 그 지역사회 공동체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이걸 이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렇다면 학교를 넘어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현장은 어떨까요?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양시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 기본소득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논쟁이 활발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밥 먹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놀 때 친구들이랑 뭐 PC방 갈 때 이럴 때 조금 한 2, 3만 원 정도? 어머니 옷을 한번 사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어서 가능했었는데 생일 파티를 한번 좀 파티룸을 빌렸어요. 헬스장이나 아니면 뭐 그런 트레이닝하는 곳이 그러니까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 틈 사이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윳돈 느낌이 들어서 든든했어요. 겨울 코트를 딱 입었는데 안주머니에서 갑자기 돈이 나와서 나 이거로 뭐 하지? 이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OX 들어주세요. 모두에게 똑같이 소소한 어떤 혜택을 주겠어 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전 나이대 통틀어 다 지급해야 한다. 이거는 저는 X표 주고 싶습니다. 경제 활성화에도 좋지 않을까. 이왕 줄 거면은 모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으로 인해 학교에 오는 것에서 즐거워졌습니다. 기본소득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여윳돈이 생겨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뭔가를 해보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생길 테니까 그게 제일 공감이에요. 확실히 청년들을 신경 써주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든 거를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제가 그 25만 원 받은 걸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사주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그 여유가 생긴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취업 준비생의 디딤돌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하는 것도 그냥 하루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취준생한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멘탈리티 관리하는데 제가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는 제가 직장생활 그때도 하고 있었는데 이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 좀 일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일을 하면은 내가 갖고 싶은 이게 살 수 있겠네? 약간 그런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은?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어떤 조건을 통해서 뭔가 그런 거 선별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건 없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 정말 취준생들이 그 디딤돌로서 그 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있고 돈을 사용을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은 없거든요. 이거 돈 들어왔으니까 밥 한 번 살게. 이것만 해도 본인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주변에 이제 좋은 인간관계 형성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너무 소소한 여유고 주나 마나야라는 걸 보게 되면 더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조금은 다 똑같이 주면은 우리 똑같은 친구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주면은 되게 차별이 없구나.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지원을 해주고 도와준다면 위로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소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맛있는 거 먹을 때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 PC방 갈 때 이게 소소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저는 모두에게 이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본소득을 제가 받아서 사용했을 때도 이걸 받았을 때 이번 달에 어떻게 사용을 해보지? 좀 기대감을 갖게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기대가 돼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To be continue라고 했고. 여러분은 청년들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우선 단순하게 일정 금액을 준다고 해서 다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청년들의 생각이 다양한 줄 몰랐고 또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한 게 아닌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소득 좀 아는 10대의 저자인 오준호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긴급 재난지원금을 물론 가구별로 계산했습니다만 전 국민한테 준다고 하니까 이게 그 얘기하던 기본소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그럼 기본소득이 재난지원금하고 다른가? 왜 필요하지? 이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이나 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동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혹은 그렇게 지급되는 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집이 있거나 없거나 혹은 취업을 했건 안 했건 일정한 돈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기본소득인 것이죠. 근데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에 정부가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전체 가구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을 주었다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닮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가구에게 그 돈을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는 좀 다른 제도이고 더 나아가 정부가 그 후에 이제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주었는데 그것은 철저히 이제 소상공인 피해 계층에게 좀 집중해서 준 것이라서 기본소득하고는 많이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를 저는 이번 코로나19 재난이 매우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삶의 안정성을 일자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회가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삶의 안정성이 자꾸 흔들린다고 하는 경향은 점점 커져 왔거든요.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하면서 일자리가 불안정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동화는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자꾸 닥칠 텐데 일자리에만 의존해서 삶의 안정성을 맡기기보다는 그런 소득 안정성을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사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지금 사회에 매우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를 얘기할 때 흔히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합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나라에 어떤 나라들이 있고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소득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가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이 알려진 사례가 미국의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 배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 배당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알래스카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이제 석유 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을 알래스카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시민권자한테 1년에 한 번씩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제 배당을 해 주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이제 지급을 해줍니다. 돈이 지급되면 알래스카는 좀 축제 분위기가 된다고 하죠. 소비도 증진되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주들과 비교해도 이 소득 불평등 정도가 알래스카가 매우 낮다라고 하고요. 가까운 사례로서는 최근에 핀란드에서도 2017년과 18년 2년에 걸쳐서 실업자에게 지급하긴 했습니다만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을 했는데 그 결과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교육에 스스로로 이제 자기 개발하는 어떤 정도도 많아지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한테 도입을 이제 한다고 한다면 이걸 아까 말씀하신 원칙대로 한꺼번에 크게 판을 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가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기본소득의 기본이라는 단어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기본권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인 어떤 생활의 최저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의 최저선이 되는 금액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이 복지 체계에서 이제 정하는 최저 생계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를 중위소득의 한 30% 정도 되는 돈으로 책정을 하는데요. 2021년에 54만 원입니다. 1인 가구당.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삶의 최저선을 좀 마련해 준다라고 하려면은 적어도 60만 원 정도는 다달이 되어야 어떤 삶의 안정성을 좀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은 중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어떤 세계적인 이론가인 필리프 반파레이스 같은 분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GDP, 국내 총생산의 한 25% 정도는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GDP가 한 2,000조 가까이 되니까요. 한 500조 정도를 분배하면 1인당 다달이 한 100만 원 정도쯤 되는 돈을 기본소득으로 준다면은 좀 더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삶의 안정성과 개인의 어떤 실질적인 자유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 중간 단계 목표까지 가는데도 상당히 길이 멀고요. 그래서 작은 액수의 기본소득이라도 일단 시작해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아주 이론상으로는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뭐 최선, 열심히 이런 게 좀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노동, 무임금,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좀 일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받는 돈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 이야기 중에 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팔아먹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기라는 걸 다 아는데요. 왜 사기냐 하면 대동강은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기 것처럼 했으니까 사기인데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가 있다. 이게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토지라든가 천연자원 혹은 지식이나 문화는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 이것을 공유부라고 부르는데요. 공유부에서 나온 이익은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공짜 돈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부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나눠 가지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공유부의 이익을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는 분배를 해주고 나서 그 위에서 각자 노동하고 기여하고 한 것에 대한 시장소득을 분배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정한 사회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나름대로 이런 지금 말씀하신 권리를 갖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당장의 긴급 재난지원금만 해도 국가의 금고를 지켜야 되는 부총리와 이거 어떻게든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총리하고 트러블이 생길 정도로 돈을 어디서 마련하라고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본소득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 재원을 뭐 하늘에서 가져오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는 가져올 수 없죠. 땅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다시 말해 땅에 흩어져 있는 재원을 모아서 재분배하는 제도, 조세 정의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기본소득의 핵심이고 회피할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세 정의를 세울 거냐,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인데요.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힘든 분들만 선별 지원하는 것보다 증세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수의 이제 힘든 분들에게만 지원하면 돈이 적게 드니까 쉬울 것 같지만 그것은 납세자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기본소득 좋다, 보편복지를 해보자라고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체 가구의 한 90% 가까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어떤 것들이 확인되고요. 또 이런 점을 가지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처음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내가 세금을 더 내서 기본소득도 받고 우리 후손들도 기본소득을 누리게 하면 좋겠다라고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쓰신 책에 삶이 일보다 중요하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코로나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잘 도입이 된다면 달라질 미래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조금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이 쓴 글에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나라는 부가 많은 나라나 군사력이 센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힘이 센 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상을 핵심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꽃을 꺾을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을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부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다들 경쟁에 이제 눌려서 살고 있죠.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장에 무엇을 내 소유로 취득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고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장기적인 계획들이 사람들 각자에게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생각을 저 혼자의 상상이 아니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좀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본소득을 공론화해보자. 기본소득 공론화 제도를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맨 처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렇게 뒤쫓아가면서 바라보던 입장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거는 이 불평등이나 이 팍팍하고 무거운 삶에 대해서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근데 다른 방법은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기본소득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계속 논의 진행돼야겠죠. 네, 오준호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경주시청 철인 3종 팀의 김규봉 전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장윤정 전 주장은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등 소속 선수를 때리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주시청 철인 3종 팀 김규봉 전 감독. 법원이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장윤정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두 사람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독과 고참 선수라는 우월한 지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특히 최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선수 상습 폭행은 물론이고 전지훈련 명목으로 선수들 돈 7,400만 원과 보조금 2억 5천만 원까지 챙겼지만 운동 처방사보다 형이 적다는 겁니다. 김규봉 감독이 최고자로서 제일 형량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2년이나 구형량에서 감형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피해 선수들은 자신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건 장 전 주장이라면서 형량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워낙 장윤정 선수에게 많이 당했고 많이 가혹행위를 당했고 많이 부려먹었기 때문에 그만한 죗값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후배 선수를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도환 전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유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2813님이 광주 집단 감염 소식 우려스럽습니다. 예배가 주말마다 진행되는데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9330님, 새해가 된 지 한 달인데 슬픈 소식이 많습니다. 국민에게 진정한 봄은 언제 올까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 이야기 나눴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백경택 님이 밥값, 옷값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기초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공상님은 우려하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놀이거리에 탕진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모니님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자연히 지출이 늘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뒤에서 욕하는 일,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선과 뒷담화 속에 사람을 가둬버리면 그것은 남을 괴롭히는 폭력이 되겠죠. 온라인에서 그런 행동을 한 카페 사장들이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